한쪽에 파가니니 같은 이런 그 명연주자의 시대가 되면서 이 파가니니를 그 추앙하는 나도 내 분야에서 파가니니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 왼쪽에는 리스트였죠. 리스트도 원래 천재적인데 파가니니를 보고 반성했어요. 아, 야, 저 바이올린 선 4개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내 건반이 88개인데 내가 저 정도 못하면 사람이 앉아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썹 쫙 밀고 그냥 미친 듯이 이제 쳐댔죠. 그러면서 파가니니 곡들을 피아노 곡으로 바꿔서 옮긴 것들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굉장히 열광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면적인 낭만주의를 지향한 쇼팽 같은 사람이 있었죠. 보시면 나이가 1811년, 1810년 한 살 차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다 파리 출신이 아니에요. 한쪽은 헝가리, 한쪽은 폴란드에서 다 망명 온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두 사람 성격이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들이었죠. 파가니니 곡을 가지고 리스트가 초절적인 연습곡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트랜센덴탈 에티튜드를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인간이 거의 치기 힘들 정도의 곡을 만들어내죠. 이걸로 리스트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좀 텔레비전에서 뭐 나온 게 있으니까 제가 화면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정말 초절기가 어떤 곡인가? 피아노 연주곡 가운데 초절기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곡가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는데요. 피아노 연주의 이른바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초절기교. 도대체 어떤 곡일까요? 송명훈 기자가 전합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현란한 연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곡으로 꼽히는 헝가리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입니다. 이 곡이 어려운 것은 단지 속도가 빠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순식간에 쏟아내는 음이 다른 곡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초 동안 건반을 누른 타번 수는 무려 190번. 많은 곡으로 알려진 망벌의 비행의 타번 수는 76번에 불과합니다. 신체의 한계와도 맞서기 위해 피나는 연습은 기본입니다. 넷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번갈아가며 빠르게 쳐야 하는데 다른 손가락보다 근육과 힘줄이 가늘고 인대가 묶여있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7번이나 우승한 정상급의 피아니스트에게 초절기교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피아노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테크닉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음악적 표현들도 다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야 돼서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피아노 세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초절기교의 연주. 예술가의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뭐 이런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 동시에 살았던 슈만이라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펴보시면 요 손가락이 가장 힘들어요. 피아노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 손가락이 가장 독립적으로 안 움직여요. 다른 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 하면 같이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힘을 기르려고 여기다가 그 모래주머니를 매놓고 막 하다가 이게 근육 파열이 돼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못하고 작곡가로 간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때 되면 그 복잡한 곡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리스트의 곡이었죠. 마제파 뭐 이런 곡이 있는데 정말 어렵고 길고 그래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연한 거, 라캄파넬라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연주한 사람이 노부유키 쯔지라고 일본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앞에 안 보여요. 네.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곡들을 막 치는지 신기하긴 합니다. 쯔지 연주로 라캄파넬라, 파가니니가 만들고 리스트가 편곡한 곡입니다. 피아노로 바꾼 곡이죠.
볼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확실히 곡도 곡이고, 왜? 너블키츠지 방클라베 콩쿠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콩쿠르 중에 하나인데 거기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음들을 그냥 다 외워가지고 자기식으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리스트의 campanella. 보시면 아까 파가니니에 대해서 그런 평이 있었잖아요. 여긴 더합니다. 이게 뭐 리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은 무대 위로 꽃다발 대신에 치장하고 있던 보석을 던졌고 무화경 속에서 비명을 질렀으며 기절하는 일도 종종 있었고 기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무대로 올라가서 초록색 장갑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하고 피운 담배꽁초를 찾아내서 가슴속에 품고 다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열광적이었어요.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그림들, 그러니까 왜 피아노를 치면서 잡을 수 있는 온갖 폼, 네? 그게 같은 걸 연주해도 왜 같은 노래를 불러도 너무 오름공주처럼 부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피아노라는 건 사실 좀 단순한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하늘을 보고 쳤다가 뭐 위에서 내리쳤다가 온갖 그 폼을 다 이게 리스트가 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 그림으로 그 당시 캐리커처로 다 남아있어요. 보세요. 뭐 지금 피아니스트들이 이렇게 폼잡이면서 하는 그런 동작들이 다 그 당시에 개발되고 심지어 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 인사도 저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리스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쇼맨십도 강하고 대단했던 연주자였습니다. 쇼팽으로 넘어가서 쇼팽의 연습곡. 아까 금방 들은 것은 리스트 연습곡이고 이 연습곡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게 연습곡이라는 자체는 아까 파가니니 것도 그렇고 그 곡을 익히기 위해서 애들부터 다 연습한 연습곡이에요. 근데 이 고수들이 만든 연습곡은 이걸 연습하면 손가락 연습도 되지만 동시에 곡으로도 감상이 훌륭한 곡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겨울바람 같은 경우도 쇼팽이 연습곡으로 만들었는데 아르페지오 띠라리라리라리라라라는 연습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아주 잘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곡도 정말 예뻐요. 마치 이 연습이 들으면 제목이 겨울바람이잖아요. 겨울바람이 쫘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연주자죠. 손여름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쇼팽 곡 중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역동적인 곡 중에 하나입니다. 쇼팽 곡이 다 이렇게 헬렐리안 곡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곡들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리스트는 그 성격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과시적이고 격정적이고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활달하고. 그런데 쇼팽은 그게 제가 혈액형 조사는 안 해봤는데 A형일 거예요. 아마 더블 A형일 것 같은 소심하고 좀 지나치게 세심하고 그것 때문에 졸상도 하고 갈등도 많았고 너무 까탈스럽고 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병약했고 그래서 요절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정말 피아노를 한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이죠. 피아노의 달인들이죠. 역사상 최고의. 그리고 같은 시대에 같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이 파리라는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활동했었고 요 살롱 마담임의 힘이란 거는 그 당시에는 문화계를 살롱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유력한, 좀 재산이 있는 부인들 또는 뭐 귀족의 부인들이
이런 홀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카데미를 만드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문인들 다 초청해서 연주 듣고 스폰서링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신진 그 연주자들도 개발도 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쓰면 이제 당연히 이게 애인 관계가 되는 거죠. 왼쪽이 리스트의 연인이었던 마리다고 백작 부인. 리스트보다 6살 많았고 여기도 6살 많은 둘 다 또 친구예요. 조르주 상드. 이기도 그 당시에 굉장히 센 여성 문인이었죠. 두 언니들이 딱 잡고는 그냥 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정말 도움을 많이 줬어요. 도움도 많이 줬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쪽 언니하고 같이 이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 파리에서 너무 그 말들이 많아지니까 야 이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둘이 그냥 유럽을 3년 동안 돌아다니죠.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애를 셋을 낳고 그 속에서 곡을 엄청난 곡들도 써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피가 다른 사람들 같아요. 저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롱을 했죠. 제임스 티소의 그림에도 있듯이 이런 식으로 살롱을 하고 연주회를 하고 굉장히 그 유럽의 문화의 심장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그 엘리트 문화들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더 교양을 숭상했었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자선을 해야 되고, 누구인가 도움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교양을 얻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쳐주지 않는 그런 귀족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졸부들이 많아서 그런 게 없어졌죠. 쓸쓸한 사건이, 쓸쓸한 일이죠. 쇼팽의 무덤도 재밌어요. 이게 지금 하나는 폴란드에 있는 무덤이고 저건 지금 파리에 있는 무덤이거든요. 무덤이 두 개가 된 게 쇼팽이 죽으면서 평생을 고국을 떠나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일제치하의 상해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똑같아요. 내가 죽으면 내 심장을 고국에 경주 황룡원 옆에 뭐 묻어달라는 둥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누나가 진짜로 알코올에다가 심장을 담궈가지고 그걸 가지고 폴란드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자기 그 지역에서 유명한 성당의 그 바닥에다가 안치를 딱 합니다. 정말 죽고 나서 드라마틱하죠. 요 사진이 지금 심장 담그는 거고, 그 저기 안치식 장면이요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시대에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작년에 백건우 선생이 쇼팽 녹턴 음반을 낼 때쯤 그 통도사에서도 연주를 하고 했었죠. 이건 리스트는 말년까지 이렇게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잘 살고 연주를 했습니다. 리스트 딸이 박은하고 또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집안 피가 세가지고 일가를 이뤘죠. 또 영상 하나 보시죠.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윤정희 씨입니다. 요 비디오 찍고 완전히 윤정희 씨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죠. 쇼팽 녹턴 음반 낼 때 그때 통영에서 찍은 시인입니다. 한음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느꼈고, 특히 이번에 이 곡을 다루면서 그러한 생명체가 서로 연결이 됨으로써 백건 선생이 이 음반 내기 전에 촬영한 장면이었는데, 우리 부부도 그날 같이 만나서 술 마신 게 마지막이 윤정희 씨하고는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마실 수 있는 일이 없겠죠, 그죠? 윤정희 선생이 자기가 이제 거의 평생을 매니저로 따라다니면서 가장 좋았고 거의 기획을 윤정희 씨가 다 했었어요. 백건 선생은 그냥 피아노 치라면 치고 그냥 혼자서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과 제 관계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본인이 가장 그 모든 했던 기획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03년에 했던 선마을 콘서트라고 있었어요. 그 낙도에 정말 그 피아노를 싣고 가가지고 심지어는 그 피아노 치는 걸 처음 본 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모여가지고 봤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고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쇼팽 녹턴 1번을 선마을 콘서트에서 연주한 장면입니다. 2013년 연주입니다. 애들 우는 소리 나고 막 중간에 그래. 예, 2013년에 백건우생 선마을 콘서트 장면인데 약간 좀 잡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만한 장면 잘 없었어. 쇼팽 녹턴 9-1번을 같이 들었습니다. 낮에 보기엔 너무 잔잔한 장면만 계속되니까 마지막으로 약간 화끈한 곡 하나 듣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서두에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로맨티시즘, 낭만주의라고 할 때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낭만주의에 대해서 센치멘탈리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 사람 낭만적이야 그럴 때는 좀 약간 센치멘탈한 측면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낭만주의는 센치멘탈리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한 패션 그러니까 열정 뭐 그런 광기 이런 걸 포함한 개념입니다. 저기 개선문, 파리 개선문에 있는 부조 같은 이런 정신,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결국 낭만주의 정신의 발로죠. 낭만주의라는 것은 결국 가슴의 일이니까 정서의 것이니까 가슴이 있어야 혁명이 가능하지 가슴이 없고 머리로만은 절대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티시즘의 한쪽 측면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돌적이고 강렬하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바이올린 곡이라도 아까 뭐 예를 들면 미디라리라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만 또 굉장히 화려한 협주곡도 이 시대에 많이 생산되죠.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유명한 곡이 되게 많습니다. 베토벤 협주곡, 브람스 협주곡, 맨델손 협주곡, 차이콥스키, 시벨리우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화려한 일악장을 가진 곡을 들으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막스 브루히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꼽고 싶어요. 정말 그 용광로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격정적이에요. 그리고 감성적이고. 이 곡을 잘 연주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젊은 시절에 정경화 씨도 이 곡을 정말 잘 연주했습니다. 이건 정말 그 감성적인 에너지가 없이는 힘들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잘 연주한 연주자 같으면 제 같으면 김범소리. 예,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김범소리가 연주한 거 있는데 그걸 들까 어떨까 하다가 요 힐러리안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 힐러리안이라는 연주자는 좀 재밌는 게 보통 저 정도 강력한 사운드를 내려면 표정이 아주 찌그러지던가 그냥 위에서 그냥 산발하고 힘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얘 얼음공주예요. 예, 별명이 얼음공주인데 저 정도 폼으로 저 사운드가 안 나는데 나요. 신기하게. 그리고 참 신기한 그런 점에서 신기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정말 연주는 잘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이 HR 심포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오로츠코 에스트라다가 지휘봉을 잡았고 그때 힐러리안이 이 곡을 연주한 필덤의 1악장만 들어보겠습니다. 브루흐는 이 곡으로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한 곡으로 완전히 스타가 됐죠.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곡만 자꾸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자기 이만큼 해놨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무조건 이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투덜거리는 기록이 평생 동안 있어요. 내가 괜히 그거 써가지고 다른 곡 하나도 안 팔린다고 다들 이것만 주문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브루가 했습니다. 요거하고 첼로곡 중에서 Call Me Dry라는 곡이 있어요. 역시 브루 곡 중에서 굉장히 멋진 곡입니다. 두 개가 대표적이죠. 브루 협주곡 1악장 한 8분 30초, 9분 정도 됩니다. 네. 낭만주의의 또 다른 면, The Other Side of Romanticism이라고 할 수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다 못 두고 제가 끊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원래 앞부분만 더 끊으려고 그랬는데 저도 잠시 딴 생각에 빠졌다가 예, 바로 넘어가가지고 차마 못 끊어가지고 이런 건 참 중요한 끊기가 명상해지면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지휘자가 오로치코 에스트라다. 이 친구가 칠레인가 페루인가? 아니야. 콜롬비아 출신입니다. 아마 네, 그쪽 남미 출신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독일에서 각광받고 아주 열정적이고 항상 복장도 저렇게 해가지고 연주는 연주자입니다. 뭐 이것 말고도 낭만주의의 원곡들이 뭐 수도 없이 많고 준비한 것도 오늘 밤새도록 들어도 될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회에 걸쳐서 여기서 조촐하게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음악이 찾아오는 마음을 저 시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파블로 네루다가 시라는 데서 저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였고 시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 쓴지 강에 쓴지 언제 어떻게 한지 모르겠고 목소리도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고 침묵도 아니었고 하여튼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마치 이런 정서처럼 음악이 그냥 손짓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잡아서 그 음악을 딱 해놓으면 아까 말했듯이 사진첩처럼 자기 양식이 되고 귀한 추억이 되고 또 정서가 되고 또 낭만주의 정신처럼 변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3번을 황룡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